한국 법인 있어도 미국 부동산 법인은 따로 만들어야 미국 부동산 법인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하거나 한국 법인으로 했을 때는 주거용 가치, 자기가 진짜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가능해요. 근데 한국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 명의밖에 못해요. 뭐 자녀를 이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동 투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그 미국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런 LLC나 이런 거 세우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공동 명의로 하고 싶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소액이 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네. 5천 이하입니다.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사실 분분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두 분은? 제가 이제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네. 저는 현재 직장에 매여 있고 함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저만의 어떤 전략을 세운 거고요. BRRR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 뭐 인베스트먼트, 뭐 그러니까 그거를 리헵, 리인베스트먼트. 바이 리헵 뭐 네, 맞아요. 렌트 네.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그 BRR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갭투자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사요. 사서 썩빌 같은 거죠. 썩빌 같은 걸 사서 이거를 고쳐요. 저 그리고 썩빌이 뭐죠? 썩은 빌라. 공시지가 아. 1억 미만의 썩빌 네. 같은 거 미국이 더 많죠. 가르쳐 주신 방법을 봐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렌트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융자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 융자를 받았다가 이거를 고치고 좀 더 매물을 더 높인 다음에 맞아. 그 높여진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5% 10% 갭 투자가 가능하죠.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그 빌드가 미국에서 저는 통한다고 봐요. 더 창의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더 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하는 신공이면 그 스타크래프트 보시면은 미국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지만은 챔피언은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확신을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 지금 이거 수업 들으면서 아직 안 갔지만 더 이제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급증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세가 없잖아요. 거기는 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를 하면 감정가를 다시 책정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대출이 더 나오네? 네, 더 맞아요. 나와요. 그럼 내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거 했던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팁으로.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좀 낮게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요. 제일 싼 자재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입자를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리모델링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집을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앞에 있잖아요, 권리관계가. 네. 그래도 후순위로 대출이 더 나와요? 이게 더 나와요. 힐락이라고 또 그런 있거든요. 모기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돈 빌려주려고 안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하세요, 빨리. 네. 임대사업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념이에요. 그 철학이에요. 그 부동산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혐오심 많이. 이재용 못 잡아서 안 다리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돈은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진짜.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집에 에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간 만큼 만약에 에코티. 네, 에코티. 콩글리시로. 네, 에코티. 에코티. 예. 그래서 만약에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게 원래 매입 가격에 이게 40%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40%에서 또 다시 돈을 빌려줘요. 80%까지. 그래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면 40만 불이 되었어요. 뭐 집값이 오르던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원리금을 갚아서 그러면 그 돈에 40만 불에 80%니까 또 32만 불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받아가 또 사고 해가지고 계속 집을 이제 늘려가시는 거죠. 몇 바퀴 돌리고 팔고 이거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네요. 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세입자가 있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미국 그 대출 기관에서는 거의 다 더 높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평가가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가요. 그런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이제 칸칸칸이 들어가는 거. 네. 닭장 이런 네. 것도 포함이에요? 네, 다 포함돼요. 희한하다. 네, 희한하죠. 그래서 특히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 대출기관에서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그런 소득보다는 해당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 그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1.33 대출금액 나누기 월세 나오는 수입, 그 수입까지 해가지고 1.33이 넘어버리면 그냥 바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재밌다. 웃긴다. 이거는 인터뷰 때 제가 못 들었던 내용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때는 아마 또 좀 더 다른 얘기 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같이 유료 강의를 들은 사람만 들어야지. 좀 아깝습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30-40년 동안 뉴욕, 뉴저지에서 되게 크게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셨어요.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했던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전세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고 네. 미국은 전세가 없고 월세잖아요. 이제 그래서 월세랑 리모델링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세팅을 해서 옮겨가는 거고요. 그럼 어머니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신 거예요? 네. 빨리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가지고. 네, 속도를 높여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럼 지금은 뭐 거의 트럼프 못지않게 뭐 이렇게 네, 지금 은퇴하셨어요. 반 트럼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 말 타고 다니시겠네 그냥 미국에서. 제 꿈이 그거거든요. 미국 제주도에서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 차 타고 다녀. 부동산에 대한 매력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부동산법으로 온 거죠.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좀 연이 닿으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갈급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세간에 나와 있는 투자 방법에는 다 했거든요. 지산까지도 다 하고 해서 내 명의를 다 썼다. 이제 친구 명의, 뭐 동생 명의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명의를 다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다이나 킴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링크인데 저한테 준다고 하면서 봤는데 그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옆에 계시지만은. 친한 친구군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이나 킴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증여세 뭐 260억 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저는 사기를 좀 이렇게 치르시는 줄 알고 네. 검색을 좀 막 구글링을 해봤는데 네. 그 이분이 쓰신 책도 다 읽어보고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했는데 마침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 예, 다부연 다부연 실수 과정 정규 정규 과정 일기. 일기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명의를 아까 다 쓰셨다 그랬잖아요. 털지 마. 다 쓰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오셨어요? 지금도 사실 어디 가서 뭐 적폐니 뭐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한데 한 2-3년 안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그래서 이제 일단 뛰면서 개 타고 뭐 조정지역 이제 아파트부터. 예, 세팅하고 비조정 당진 갔다가 일시적 2주택에만 매몰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지주택도 하고 지주택은 이제 하나는 정리하고 이번에 성남에 있는 지주택으로 갈아타고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그 지주택 저는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되게 특이한 게 저 평범한 직장인 적폐부는 지주택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네. 그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또 나오시고 네. 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조합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같이 옆에서 견제하고 또 돕을 곳은 돕고 분위기를 이제 살리죠.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약간 뭐 표현하자면 조합장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처음에는 예, 조합장님 안티였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조합장님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도 꿈이 뭐 아쿠로 이런데 조합장 하러 가고 싶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주택도 또 계속 투자하고 계시고. 네, 지주택 2차 분양 2차 2차 조합원으로 조합원. 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평택 그 지지역 앞에 힐스테이트 퍼스튬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아파트 분양가 3억 4천 정도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밑바닥에서 놀다가 최근에 빛을 보고 성남으로 이제 옮겨 탔죠. 아니 그러면은 다부연 전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죠. 호랭이 TV 보다가 네. 뭐 다른 이제 부동산 채널들도 많이 보고 찾아가면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듣고 SNS 방에서 카톡 방에서 이제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정보를 많이 긁었죠. 거의 필터링하고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민망합니다.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명의 없잖아요. 이제 취득세 빵빵. 세금은 괜찮으세요? 취득세나 이런 거 막. 이제 전 이제 세팅을 끝낸 터라 최근에는 이제 다부연 7주 과정 들으면서 다주택자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는 머릿속에 그 한계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세긴 하죠. 강력하긴 네. 한데. 아예 그냥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취득세니 종부세니 다 내자. 근데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10채 샀습니다. 10개. 네,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이었는데 마피가 나온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거였거든요. 아이파크. 아, 그래서 금매 뭐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러면. 다들 지금 아연질색해가지고. 근데 또 그 오피스텔이 대출이 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원래는 80, 90%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60%? 70%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던지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거 저 싹 긁어서 이제 10채 정도 샀습니다. 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는 다부연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5천만 원만 들여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항상 시세 강조하시죠. 좀 중요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들으면서 기왕 갈 거면 제대로 체급 돌려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더 먹고 세팅해서 이제 미국 가야겠다. 10개를 한 번에 네. 한 물건을 10개를 잡으셨네. 네. 야. 근데 5천만 원 갖고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죠, 어떻게 보면. 예, 전세 갭 OP 투자. 갭 투자한 거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5%씩 올려서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받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주임사로 해서 한 지금 제 목표는 100채를 개설하는 거예요. 100채 정도 세팅해서 거기서 나오는 실거주 뭐 복리 투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던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더 재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아들이 7살이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는 시점 됐을 때 같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유학비를 벌려고 전략은 세웠습니다. 아, 빅픽처가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 유학, 그때가 이제 스타트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이제 유학 갔을 여러 때.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계속? 네. 저희 그 다부연 이제 일기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동투자를 먼저 좀 하자. 법인 세워서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투자 매물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예.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모아서 공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해요. 사람들 동업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를 그냥 느꼈습니다. 그래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나오시네요. 그쵸, 그쵸. 미국은 되더라고요. 그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 법인 뭐 LLC나 이런 걸로 이제 세워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운영계약서를 만들게 돼요, 변호사가. 네. 그러면 운영계약서에 누가 지분이 얼마가 가지고 있고, 네. 뭐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눌 거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훗날에 만약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많냐면은 의사 판단이 이제 나는 빠지고 싶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자기 지분을, 컨트랙트에? 자기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요. 넘긴다. 네. 그것도 이제 변호사가 해가지고 거래를 이제 시켜주죠, 마무리를. 그러면 이 사람 대신 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동업자로. 뭐 이 사람은 야, 좀 더 갈 것 같아. 좀 더 우리 갖고 가자. 아니야. 여기서 엑시트해. 팔아. 딴 걸로 갈아탑시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뭔가 이렇게 좀. 예, 그런 것도 갈등. 처음부터 다 조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 운영계약서, LLC 미국 법인 운영계약서 보면 정말 자세해요. 그래서 뭐 어떤 시나리오들, 그런 시나리오부터 A부터 G까지 싹 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하게 되고, 지분으로 10분의 1씩 이렇게 뭐. 네, 지분 뭐 10분의 1씩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네. 뭐 투자한 만큼 해가지고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지 예, 그렇게 어떤 재산권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네,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1억, 2억 넣는다고 하시고 저는 소액이라 1,000만 원, 2,000만 원 넣고. 어쨌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넣고 한번 돌려보는 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오신 분들이 일단 체급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1,000만 원은 그냥 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고는 답이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게 요 인맥.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5, 6년 동안 이렇게 이 시장에서 좀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강의도 들어보고,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난 사람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을 자꾸 소개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갔고.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가 되려면은 당장 이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먼저 소화를 하고 그 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이 덤으로 보였습니다. 외관이 똑같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근데 내부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다르니까요. 되게 특이하다. 미국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눈을 본격적으로 뜨시게 된 그렇죠. 케이스이시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인맥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리라는 거를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꼈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은 잘못되어 있고 변하겠구나.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갈 길이 멀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정책, 부동산 정책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감히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기 근절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직 이 사람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부연 수업 들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매물 보지도 않고 그냥 돈 송금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와이에 어마어마하게 사고,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은 배짱 있게 다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제가 본 거죠.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도시개발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원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너무 놀란 게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이 더 싸요. 맞아요. 그래요? 네. 미드에 나오는 맨하탄 막 이런 건물들 보면 엄청 비싸 보이던데. 비슷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몇십억 한다 그러잖아요. 맨하탄에 그만한 것들이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전 너무 놀란 게 한 10채, 20채 정도를 아파트로 부르잖아요. 미국은. 그거를 한국 한 채 살 돈으로 사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이, 현금 수익이 훨씬 좋고. 수익률이. 네. 아니 근데 진짜 수익률이 그렇게 나와요? 되게 좋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수익률이.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 너 한번 경험해봐라. 뭐 이런 댓글들, 그죠? 네. 너 수리 한번 해봐라. 뭐 하나 터져봐라. 누수 한번 놔봐라. 장난, 수리비, 인건비가 비싸서 미국은.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네. 미국에 있는, 미국계 한국인도 많이 물어봤고,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렇죠. 네, 한국계 미국인한테 많이 물어보고, 실제 백인 미국 친구들, 흑인들 다 물어봤어요.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미국 좌파. 정말이에요. 우파와 좌파는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요. 미국 세법 시스템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무청에서, 그러니까 IRS라고 그러죠. 세무청에서 이거를 투기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 어떤 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완전 달라져요. 투기로 보는 것도 있긴 하네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시세 차익만 기다리는 경우 있잖아요. 뭐 공실로? 네, 공실로 해놓던지. 우리나라 되게 많은데. 네, 뭔가 노력을 안 한다. 뭐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이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투기로 해가지고 투자 세금을 먹여요. 3.8%.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세입자를 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뭔가 사업을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세금 혜택 막 줘요. 뭐 감가상각도 시켜주고 뭐 27.5년 주거용은 27.5년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불이라고 그러면 1년에 뭐 35,000불씩 계속 내 소득에서 까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네, 감가상각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의 사정을 모르신 상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와닿거든요.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내 호시를 잘 나가게 하려고 만약에 가수를 불러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거 세금 혜택 받아야 안 받아요? 아, 그렇죠.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마케팅 부분이 너무 자체니까. 놀란 거예요. 네. 그런 마케팅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노력, 어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 소상공인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내면은 지원금을 줘요. 여기 근처도 뭐 모란시장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장들 보면은 거기는 이제 소상공인 뭐 시장진흥원에서 그 시장에 한 1년에 5억에서 50억까지 그 무슨 시장으로 이렇게 선정만 되면은 돈이 나와요. 그럼 그런 돈 가지고 가수도 부르고 그런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국가에서 막 지원금을 주면서 억지로 하게 만들잖아요. 미국은 부동산 투자자가 그거를 창의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굳이 정부가 별 난리를 안 쳐도 알아서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철학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절세를 위해서 그런 거를 지인하고 짜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인이 그냥 일반인인데 노래 부를 수도 있잖아요. 후랭이가 갑자기 그냥 가서. 그러면 그것도 절세 혜택에 해당이 돼요? 저는 된다고 봤어요. 네. 맞죠?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 해도? 네. 마케팅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직접 했어요. 그러면 노래를? 네. 뭐 직접 하던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 세금 혜택이 없어요. 누군가를 써야 돼요. 타인을? 돈을 주고. 타인을. 그리고 렌트를 줄 때도 월세를 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진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만약에 친구나 지인한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세금 혜택들이 다 없어져요.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낼 수도 있겠죠. 뭐 지네들이 알아내면 뭐 계약서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가족한테 했어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세금 혜택 싹 잃어버렸거든요. 감가상각 싹 없어지고. 그러면 유학 가면 가족한테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런 그거 안 경우에는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럼 세금 혜택이 없어져요.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 돼요. 뭐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걸렸어요. 그러면 유학으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포인트를 꼭 알아야 되겠네요. 네. 요 절세 포인트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렌트, 그 세입자랑 무슨 관계냐고 써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모르니까 그냥 친구라고 했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알았으면 뭐 짧게 얘기했겠죠. 웃긴다. 네, 그 관계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좀 되게 계속 공급을 하게 만드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마켓을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하고 뭐냐 투기로 보이면 3.8% 투자세, 세금이 또 나오는데 3.8%도 되게 싼 거 아니에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아니면 매년 나오는 매년. 거예요? 매년? 네. 총 매매가액이? 네. 왜냐면 양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뭐 굳이 뭐. 근데 양도세도 여기가 이제 미국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31, 103 익스체인지. 그때 인터뷰에 또 말씀하셨던. 네, 비슷한 가격이나 아니면 높은 가격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갈아탔을 때 이게 양도소득세가 이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팁이 있는 게 그냥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집을 팔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그 돈을 한국으로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법인으로 세웠을 때는 그게 상관없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1031 해가지고 이연을 시킬 수 있는데 직접이나 아니면 한국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31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이제 미국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절세 이런 걸 봐도 생산성이 기준이네, 진짜. 네, 맞아요. 생산성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하면 오케이, 맞아요. 네. 오케이, 네.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생산성이 없다. 아, 맞아요. 친구가 됐든 뭐 공급의 관점에서든 공실로 놔두든 뭐 이러면은 얄짤없구나. 네, 맞아요. 희한하다 진짜.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시고 나서 세금 보고할 때 어떤 걸 하지를 않아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무조건 한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을 미국에다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내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이제 한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둘 다 신고하고 둘 다 납부를 하긴 하는군요. 네. 둘 다 납부는 하는데 여기서 낸 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안 내는 게 없죠. 근데 미국에서 낼 건 거의 없는 게 이미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이것저것 저것 다 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남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수입은 가져왔어도. 그거 미국에서는 내지 않고 한국에서는 순수익에 뭐 20%, 뭐 15% 누진세로 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 세금 보고를 할 때 섹션 871D라고 해서 내 수입이 ECI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ECI가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랑 비슷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잘했잖아. 윤석열 그 부동산 정책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제 투기라고 바라보고 그걸 근절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미국에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세금이든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것 때문에 미국에 계속 박아두고 싶냐면 260억까지 이제 자녀한테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열심히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해가지고 한 100억을 벌었어. 근데 거기서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낸다?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260억이 면제가 되니까 내 돈을 다 미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그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는구나. 근데 개인의 이기심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받아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미국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내가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만 나중에 또 제가 한국에 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수해주면서 또 그 부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죠. 합법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미국 투자를,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투자를 무조건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한국 시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여기서 얼마나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역동적으로 불을 거머쥐는지는 그 부분을 잠깐 이제 관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도 그러면 그 소액으로 사실 무슨 엄청난 자산가 이런 건 그럼요.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1,000만 원부터 일단은 공투로 시작을 미국은 이제 1,000만 원으로 공투를 이제 할 겁니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퇴직하면서 이제 저는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은 제가 가서 못 보니까 사실 미국 부동산 시스템이 제가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도 돈만 보낸다 그러잖아요. 매물도 안 보고. 탈 때까지 안 와요. 네.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막. 아니 보세요. 변호사가 부동산 매입에 관여하잖아요. 우리나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가 갑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변호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저는 아무튼 미국 짱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뉴스를 봤는데 뭐 미국 월세 5,000불 이하는 찾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네. 그럼요. 실제로 지금 친구들 많이 가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왜 여기더라고요. 친구들이 많이 가 계세요? 아, 저 그래도 나름대로 친구들이 글로벌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데 친구들은 좀 잘 뒀어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거든요.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데 네. 저희 학사장교 한 기수에 한 350명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럼 거기서 한 30%는 해외파, 그리고 30%는 스카이. 뭐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지방대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알아주는 뭐 학과나 이런 친구들. 다양한 학과나 이런 이제 그 학벌을 가진 친구들을 군대라는 이제 집단에서 동기생이 됐잖아요. 저 친구들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 킴 변호사님도 많이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법인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에? 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어쨌든 변호사님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립할 때? 아, 그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자기가 거예요? 셀프로 법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그거는 조금. 네, 한국에서 바로 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뭐 네, 조용히 해, 치치. 밥 살래, 밥. 술 먹잖아. 아, 술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된다. 술 먹을 때 그랬어. 절대 건드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난다. 네. 엄마 술 먹는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500불, 700불, 뭐 1000불 이하로 이제 LLC를 설립이 가능하죠. 그럼 전체 비용이 그러면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자본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마음. 이제 얼마를 투자를 하실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뭐 5억짜리 뭐 집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뭐 대출 받을 거 감안해서 한 1억 정도 넣으시면 괜찮을 자본금을 거고. 초기 자본금 세팅을.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죠. 얼마를 보내실 건지는. 그거 자체가 자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열공지 형님이 한국인이거든요? 네. 아, 당연히 한국인이겠지? 응. 한국인인데, 자, 미국에 거주한 사람 없고요. 네. 유학 예정도 없어요. 네. 그냥 순수 투자 목적입니다. 네. 소액으로 하고 싶어요? 네. 그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이게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한국 세금을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저촉. 저촉. 네. 네, 저촉. 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나 한국 법인으로 들어가면 한국 세법에 따라가야 돼요. 아, 네. 한국세법 싫어. 네. 너무 싫어. 너무 네. 싫어. 근데 이제 미국 법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 세법을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 천국인 미국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세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이제 세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정부에서 삥 못 듣게 하는 네.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 법인을 네. 설립을 하는 거를 500불에서 700불 정도로. 네, 설립 비용은. 설립 비용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 다르고 뭐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간단하게 들어가는 그냥 경우는 개인. 뭐, 네, 또꼬- 1000불 또꼬- 미만으로 또꼬다이. 들어가요. 되게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요번에 대구에 강연 가서도 이걸 말씀드릴 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굉장히 미국에는 놀라네. LLC라는 법인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의 어떤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헌데 세금을 낼 때는 개인으로 내요. 개인 사업자처럼.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의 어떤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먼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면 또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2번을 내야 되는. 한데 LLC는 법인의 어떤 장점을 노리면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법인세 안 내고 그냥 개인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느꼈을 때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 주려고 혈안이에요. 그 인터뷰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똑같이 느끼시는군요. 저는 그게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면제해주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만큼 그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기회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미국 정부는.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럼 그 LLC? 그걸로 그러면 하는 걸 많이 권유를 하시나요?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아무래도 소액투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 LLC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돈이 또 들어가요. 그 등록 비용이 500불 정도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되면 한국 세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네. 근데 한국 세법 엮이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이게 관건인데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위험했죠. 아무래도 한국 세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수익률도 더 떨어지고. 근데 이제 LLC는 그런 걸 좀 어느 정도는 우회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셨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계속 퍼주거든요. 예,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대행해주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을 되게 싸게 이제 우리가 비용을 치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랑 대화하려면은 뭐 1시간에 뭐 최소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된 변호사가 한 10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싸요. 아, 거래하는 거. 네. 아까 200불이라고 그랬나요? 100불이라고 그랬나? 부동산 거래할 등록 때요? 비용. 부동산 거래할 때 등록하는 등록 비용은 100불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취득세가 없더라도 100불이면 우리나라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풀었는데 변호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걸로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거래 비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변호사 비용, 클로징 할 때 클로징 네. 비용. 예. 약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는 미국 정부에서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국민들의 삶이랑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물에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크게 돈을 막 비용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상업용은 달라요. 이제 상업용 건물은 근데 주거용 건물에 이렇게 크게 하지 않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거래하는데 우리 정말 많이 일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3개월 동안. 근데 차지하는 거 변호사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 거래 비용, 그 3달 동안 하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법인을 세우려면 미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한국에 공유 오피스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주소지 등록할 수 네, 있는. 맞아요. 있어요. 그걸- 벌추얼 오피스라고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우리 투자자들이? 네. 그렇게 그리고 많이 또 하세요? 네. 또 할 수 있는 게 그 LLC 하게 되면 매일 그런 편지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뭐라 해야 돼? 에이전트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회계사가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장하는 회계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메일을 받고 편지를 받고 이제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거의 다 그 세무사님이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세무사님이나 그 회계사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월? 글쎄요. 그것도 좀 케이스가 다 달라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불? 300불. 네, 300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직원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더 쌀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회계사님들이 많은 주가 있잖아요. 그럼 더 싸요. 이게 경쟁이 뉴욕, 많아서. 뉴저지는 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개념이 다 있네요. 공유 오피스도 있고, 다 있어요. 법인 할 때도 주소지 등록도 네, 할 수 네. 있고. 근데 공유 오피스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위워크. 예. 위워크. 네. 위워크. 그래서 위워크 그거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회계사한테 주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에이전트로 등록을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그럼 그 에이전트 해서 그 회계사 이름이 들어가요. 회계사 주소로. 거기다가 CPA 이런 다음에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중요한 서류나 이런 거는 이제 회계사님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줘요.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술이라든지 중간에 뭐가 갑자기 뭐 빵꾸가 뚫렸다든지 누수라든지 뭐 하수도가 막혔다라든지 그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비용이라든지 법인 유지 비용이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할 말 정말 많아요. 일단 리모델링 비용이 네. 한국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 노동 비용인가? 인건비. 예, 인건비. 예, 인건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거랑 뭐 자재 뭐 이런 거가 높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감가상각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로. 뭐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왜 동산들 있잖아요. 뭐 세탁기든 뭐든 네. 뭐 이런 거는 그 IRS, 그 세무청에서 정한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0불이에요. 그럼 1,000불이면 그게 그 기간 자체가 5년이에요. 그럼 5년 동안 250, 200불씩 계속 까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도 하고. 동산도 되네요. 네, 동산도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는 저기 세금을 매기죠. 제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에어컨이랑 다 풀옵션을 했어요. 네. 그것도 다 그 분양가에 다 산정돼가지고 취득세 할 때 합산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하시죠. 근데 미국은 이게 동산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돌려받을 건지 아니면 그 당해에 모든 걸 비용 처리를 할 건지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물건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좋은 퀄리티로 만약에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감가상각 받아야 돼요. 나눠서? 네, 나눠서. 나눠서? 네. 그런데 그거를 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당해에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당해에 모든 돈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있어요. 보니까 좀 대체를 해야 돼요. 원래 그 지붕 자재가 아니고 다른 자재로 좀 더 좋은 자재로 바꿨어요. 네. 업그레이드를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네. 그러면 개선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뭐 거기서 정해진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캐시플로우 때문에 당일 받는 게 좋잖아요. 그 당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막 세금 혜택을 더 주려고 막 무슨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안 되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것도 안 돼? 해봐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비용 처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세무사 비용이 아까우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처리를 다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금 혜택이 엄청나요. 미국은. 근데 실거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임대사업 하는 게. 그리고 대출이자 있잖아요. 그 전액 다 공제가 돼요. 대출이자 받은 거. 아니면 뭐 임대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뭐 신용카드 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액 다 운영비용으로 다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세 다 공제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5천만 원에 감가상각시키지 대출 이자한 거 뭐 이거 다 빼죠. 뭐 재산세 빼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난 들어온 게 있는데 세금 내야 될 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면 국내에서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을 못해요, 국내는. 그래서 그 순수익 있잖아요. 감가상각 안 한 순수익. 거기에 뭐 이제 뭐 예, 거기서 뭐 국내 세법을 해서 뭐 15%, 20%, 10%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 종소세. 미국에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3,500만 원 빼요. 왜냐면 100만 불이면 3,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27.5년으로 나뉘어가지고. 주거용은 27.5년, 상업용은 37년인가 아마 39년인가요? 39년이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빼요. 그런 다음에 뭐 재산세 빼요. 운영비용 빼요. 뭐 대출비용 다 빼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낼 건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섹션 87D를 그거 하셔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ECI.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투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그 종합소득세로 내게 돼요. 그 5월 달에.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밖에 수입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뭐 감가상각 말고 해서 다 빼면 여기서는 뭐 1,000불 해가지고 뭐 20% 해가지고 200만 원 뭐 만불 200 뭐 200만 원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내겠네요. 아니 이거 7주 과정 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얘기했어요. 자료도 있어요. 7주차에 그때 제가 늦게 왔잖아요. 되게 디테일하시다. 되게 디테일하시다. 네, 섹션 87D. 그거 네. 한번 슬라이드 저 어차피 보세요. 그 주문을 한번 듣기로 했습니다. 네.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팁을 가지고 세금 이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미국에서 쓰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한데 그 계좌이체로 해가지고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 세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돈을 그냥 거기 그냥 놔둬야 되겠네. 아니면 가서 쓰던지. 가서 뭐 쓰든지. 네, 그 카드로 하던지. 배트맨 있잖아요. 배트맨이 갑자기 상속받지 않습니까? 전 자식한테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요. 미국에다 돈을 이렇게 신탁으로 쟁여놓고 만들어 있다가. 놓고 신탁으로. 아빠가 없어도 물려줄 수 있는. 미국에서만 하면 되죠 뭐.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세요. 103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양도소득세 계속 이원시키려면 아예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든지 뭐 미국 법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원을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영주권 따가지고 증여세 이제 면제받아가지고 하세요. 한국 분들이. 지금 260억이니까. 근데 그게 조금 내려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좀 내려간다고. 그래도 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뭐, 그걸 확 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네, 그렇게 못해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 정책이 거의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법들이 뭐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난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브프라임을 예를 들었을 때 네. 그거는 수요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금방 또 회복이 됐잖아요. 공급이 과잉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처럼 너무 억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제가 느낀 감정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감히 뱁새가 황새 앞에서 다리를 찢는 격인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에요. 있고 하시니까 네. 또. 아니, 그냥 아실 나름대로 거 아니에요. 구글링이 다 구글링이에요. 조금만 검색해봐라. 내가 말하는 거 다 진짜다. 네. 항상 그 얘기에 맨날 사기친다고 하셔가지고 검색해보라고 다 나온다고.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도 다 이렇게 다 다운받아가지고 팝하고 돌려보고 막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게 번역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 없어요. 구글이면 다 돼요. 뭐 진로우든 뭐든 앱 다 들어가서 영어 어렵잖아요. 한글 트랜스레이트만 딱 누르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한글로 다 나오잖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치.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 때. 그래서 거기도 지금 버블이 좀 끼어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하도 넓어가지고 뉴욕은 솔직히 울었어요. 너무 많이 30%가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뉴저지나 플로리다 그 사람들이 피해갔던 동네 있죠. 플로리다 너무 네, 좋아. 거기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라간 만큼 월세도 같이 올라가니까 미국은 왜 올라가죠? 임차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급이 고정이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받아줘요 세입자가? 네. 그러니까 한국은 임대차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2년. 멋있는 법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네. 그래서 전 좀 놀랬거든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월세 달달이로 연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 M2M이라고 그래요. month to month.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연세. 네.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집값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 임대업자의. 임대 사업자도 제한이 없습니까? 네,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도 나가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그것도 없어요. 뭐죠? 네, 노동법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거든요. 그게 employment at wil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노조 없습니까? 뭐 있는 데도 있긴 있겠죠. 한데.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이런 거 안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거는 노동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고용 안전성에 대해서 글쎄, 되게 그런 건 유연하네. 네. 고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회사를 되게 오래 운영을 했고 사람들도 운영을 막 하면 그런 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할지 몰라도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짤 없구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능력이 없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꾸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프루프를 해야지 데리고 있지. 그래서 미국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you gotta prove me. 보여달라. 성과를 보여달라고. 네. 그래서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인데 한국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재산세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월세를 올려야 되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통상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평균적으로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렌트 비용 올리세요? 그러면? 네, 올려요. 2년에 한 번씩? 아니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런 개념 가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 우리 2년에 이게 꼭 박혀 있어가지고 머리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군요. 네,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올리고. 1년에? 네. 살벌하네. 아, 그런가요? 한국은 못 하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2년에 5%. 아, 딱 제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네. 네. 그 미국에도 뉴욕이랑 뉴저지든 뭐 몇 개 주에서 렌트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 집? 네네. 네. 근데 그게 좀 까다롭죠. 오래되어야 되고 거기서 거주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법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자유예요. 왜냐면 자유경제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약간 우리나라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느낌의 물건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공부했을 때는. 서민들한테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또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대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만큼 또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해줘요. 집값 올리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긴 돈을 벌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렌트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희한하다 진짜. 아, 그런가요? 네. 몰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5,000불 이하로 렌트 못 찾는다고. 그게 집값이 올라가서 그만큼 월세도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5,000불 이하를 못 찾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조금 월세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막 난리니까 전세 매물도 그렇고 난리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월세에 대한 부분을 쉽게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죠?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5% 10% 오른다고 할 때 세입자들이 오케이 이래요? 싫으면 나가요. 집값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끝나기 한 2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대신 법적으로 그건 얘기하게 해놨어요. 노티스를 줘서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나가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세입자를 찾는 거죠. 임장은 영어로 뭡니까? 네요. 영어로 글쎄요. 뭐라고? 투어라고. 비지도 아닌가? 투어? 네. 현장 뭐 네. 답사. 투어 정도 영어로 하죠. 뭐라고 하지? 투어라고 하면 투어? 될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데? 투어? 네. 뭐 investigation. I visited New Jersey to 뭐 investigate about this place.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인베스티게이션 너무 또 네, 무거운, 뭔가 너무 조사하고. 무거운 거 아니야? 그냥 방문하다. Run and buy. 네. 우리는 그냥 중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러 가도 될까요? 하고 이제 가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인들은 되게 자세하게 임장을 하거든요. 에이전트가 한 20개 정도, 15개 정도 그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줘요. 그 MLS라고 에이전트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불은 언제 났는지, 뭐 언제 리모델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이제 추격해가지고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대신 오픈하우스라고 있어요. 또 미국은 오픈하우스 들어보셨어요? 그때 인터뷰 때 설명해 주셨던 네네. 집 보는 날. 네, 집 보는 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집을 오픈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들어가 보면 막 에이전트들이 막 칵테일도 주고 막 샤페인 먹으면서 막 음악 막 흘러들고 뭐 잔 들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네, 네, 이런 거 좋아해. 네, 그래서 이런 막 거 좋아해. 사람들한테 가서 뭐 너는 뭐 뭐 여기 샀니? 뭐. 얼마 정도에 너 오퍼 넣을 거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인포메이션도 받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든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역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방문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주말인지 평일인지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평일에는 뭐 아이들 뭐 등교 시간도 있을 거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 밤에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두 분 다 식물만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서 맨날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자꾸 몰래 밤마다 기어나와가지고 그 바베큐 파티에서 고기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서로가 이게 맞는 그 음식 먹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가 참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잘 모르고 왔다가 이웃이 이제 바베큐 파티 하고 막 맨날 이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유혹해서 근데 한국에서 입집 오는 눈을 기르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우리 쉬워요. 다 선수들이거든요. 다. 우리나라는 적폐들? 굉장히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지도도. 미국은 딱 가지런하게 바둑판처럼 돼 그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임장 말고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내 내부를 보는 거는 좀 더 많이 발달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잘못하면 이상한 집을 사면 리모델링 하는데 더 돈 많이 들어가고 수리 비용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 2-3번 정도는 전문가들이 또 와가지고 뭐 주택 검사를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뭔가 줄이기 위해서 추격하기 위해서 내가 또 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울퉁불퉁한지 바닥이 예,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발바닥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계단이 높이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일정하게 높이가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이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에 틀어졌다든지. 네, 뭔가 틸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도 틀어보고 제가 한국에서 집 볼 때 물 틀고 막 그랬더니 막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 중개업자가 물 잘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다니냐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도 수압도 있는지 또 보고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뭐 보일러 쪽에 물이 있는지 물 얼룩이 있는 것 자체가 훗날에 보험 들기도 어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냄새 내가 딱 들어갔을 때 킁킁킁 되는 냄새 그게 곰팡이가 이제 끼고 있다는 냄새 예,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자세하게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한 3번 정도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수업 들으면서 놀랬던 게 귀신 나온 거를 말 안 했으면은 그것도 소송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소송 걸려요. 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귀신이야.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귀신이? 귀신 나오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치. 주관적인 건데 그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인근에 거기서 사람이 자살을 했다더라, 뭐 귀신이 나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는데 카더라. 네, 그 말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소송감인 거죠. 예, 셀러 디스클로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에이전트도 문제가 생기고 매도자한테도 문제가 생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집 사는 거에 대한 거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 잡아낼 정도로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뭐 학군이냐, 일자리냐, 교통이냐 그런 거 대입해보면은 금방 나오겠죠. 미국에서는 어떤 입지를 좀 선호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수도권의 기준이면은 역세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미국은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요? 학군
학군. 예, 학군. 학군도 중요하고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뭐 공원이 옆에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강아지들 많이 키워요. 개. 강아지 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킬 수 있는 어떤 산책로가 있는지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범죄율. 범죄율도 사이트에 다 나오던데요. 네, 다 나와요. 그게 다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다 사이트에 장르별로 나와요. 나옵니까? 네. 범죄 장르별로? 네, 나와요. 뭐 살인,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탑이 범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 범죄율이 낮을수록 집값이 막 진짜 시세차가 엄청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거죠. 앱에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무슨 경찰청 범죄율. 무슨 사이트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앱에 그쵸. 근데 저는 그건 안 진로 통해서 금방 다 그거 나와요. 다 나오던데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괜히 갔다가 총 맞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약간 좀 그런 네. 거는 좀 있긴 해요. 밤에 괜히 좀 돌아다녔다가 괜히. 네. 거기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뭐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네. 총기 소유가 어려워요. 엄청나게. 그래서 만약에 라이센스 없이 면허증 없이 총기 소유를 하고 있다가 걸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 다 잡거든요, 경찰이. 그러다가 총기 소유를 걸리면 연방법으로 다스려가지고 되게 중범죄로 들어가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중부, 그러니까 공화당이 잡고 있는 중부,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민주당이 잡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총기 소유를 약간 후리하게 네. 이렇게 좀 풀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되게 총기 소유가 좀 쉽죠. 그리고 월마트에서 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텍사스 이런 데는. 네. 전 들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에서 총을 파는 거네요? 네. 사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찍고 네, 그런가 봐요.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동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What? 그래요. 진짜? 그런데 동부에서는 그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총기 사고 일어나는 데 보면 뭐 약간 어떤 특정 인종들이 많이 사는 동네? 막 음악들 막 음악 막 이렇게 들고 막 네. 드럼통에 불 피워놓고 네, 막 그게 이런 느낌.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특히 한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깨끗해요. 한인들. 그래서 한인들이 거의 호재예요. 한인들이 들어갔다 하면 집값이 빨리빨리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의 신분을 막 상승시키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종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한인 커뮤니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 다르네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는 되게 좋아해요. 기준이? 네,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을 이렇게 좋게 보진 않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아, 글로벌리하구나. 네. 네. 아유, 제니 블랙핑크 그 인간 샤넬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예,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 분들이 좀 공격을 받았어요. 중국 그분인 줄 알고. 그런데 한국 분에 대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딱 만나잖아.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수학 잘하지? 그거하고 너 분명히 변호사, 판사, 뭐 시의원, 회계사 그 중에 한 명일 거야. 내가 분명히 맞춰본다.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1세들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오래오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2세들은 좀 더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되게 고생 많이 해가지고 1세들이. 그래서 1세들 그 꿈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서 주류에 들게 하고 고생 안 하게. 네.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주류에 들어가는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자 같은 거 자식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되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미국에서도 주류가 그런 사자들 전문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 분들이 아직까지 좀 약간 사자에 대한 그런 건 있죠. 있죠. 네. 미국의 주류는 부동산 투자지 아닐까요? 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좀 합니까? 좀 많이 섞어서 해요. 뭐 주식에도 한 몇 프로 하고, 뭐 부동산도 몇 프로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샤프하시다, 역시. 네. 유태인 분들 역시.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요. 적폐가 되어라, 너네는. 네. 성인이 되어서 너네는 미국에 꼭 등기를 쳐라. 그래서 맨하탄 미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건물들이 다 유태인 소유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건물 주고 이제 렌트를 내고 이러고 살게 되죠. 저는 브루클린에 등기를 치고 싶습니다. 브루클린 되게 힙해요. 진짜 멋있어졌어요. 예전에 그게 막 어떻게 범죄 도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갱들의. 그런데 그 줄리아니 시장, 뉴욕 시장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갱들을 다 다른 주로 다 쫓아보내고 이제 거기를 재개발을 해서 트럼프가 그걸 도왔어요. 예, 트럼프가 뭐 나한테 뭐 어떤 혜택을 되게 많이 줘라. 대신 그 브루클린 싹 바꿔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바꾼 거죠.
재개발을 해서. 지금은 되게 힙하고 멋있고 좀 더 약간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는 그 자유로운 그런 멋진 곳이 됐죠. 집값 엄청 올랐고. 브루클린 어떠세요? 아, 뭐 말해 뭐 합니까? 네, 다 좋죠. 뭐. 우리나라 홍대 합정 약간 이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브루클린 너 산다 그러면 어디? 그래서 윌리엄스버그 산다 그러면 우와 약간 이런 이미지. 아, 그런 느낌이 좀 나옵니까? 네. 아. 약간 홍대에 사는 약간 힙한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멋있고. 홍대 건물주가 될 거냐? 브루클린 건물주가 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쉬운 게 브루클린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도 상용 건물을 좀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들, 사무실들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주거는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면서 그 집에 대한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네,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나 뭐 이런 사람, 이런 쪽이 좀 많이 핫했죠. 그 자재.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보세요? 주거용은 아직-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경기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주거용, 좀 더 심플한 거, 주거용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고, 미국의 리스 시스템이 좀 복잡하거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같은 경우에 그거 있죠. 뭐 10년 계약하고 뭐 1년은 월세 무료. 뭐 이런 렌트 어떤 프리? 예, 렌트 프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이거 어느 정도 또 리모델링을 집주인들이 해줘야 돼요. 건물주들이. 상가인데요? 네, 상간대. 우리나라랑은 또 다르네요, 요즘이. 네, 뭐 완전히 완벽하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뭐 예전에 카페였던 공간이 뭐 치과로 바뀐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랑 이런 거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은 조금 더 경험을 쌓으시고 이 시스템을 아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카페 하던 사람한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걔네들이 바꾼 뭐 자기네들이 하면서 바꾼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원상복귀는 해놔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집주인들이 또 다 해줘야 돼요. 그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 치과 들어오려는 사람하고도 협상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죠. 인테리어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줄 거냐에 네. 대한 부분들이. 네. 아, 조금 복잡해진다, 이제. 네. 난이도가.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해져가지고 변호사들도 좀 머리 아파하는 게 상업용이긴 해요. 그래서 리스도 이 계약서 만드는 것도 되게 복잡해져요. 상업용부터는. 좀 더 경험을 쌓으시고 주거용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이 대출 더 이자율이 더 좋게 나와요. 그래요. 요건 또 네. 우리나라랑 또 다르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는 그런 걸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하면 좀 더 그 이자율이나 이런 게 좋게 나오죠. 주거용이. 예. 그리고 제가 다부연 이제 투자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닛이라고 하죠. 유닛이 한국말로 뭐라고, 세대라고 하나요? 멀티 유닛 막 이렇게. 네, 멀티 하는 유닛, 그 세대. 세대. 네. 그래서 4유닛까지는 주거용으로 봐요.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고 해도 주거용으로 봐서 이게 그래도 대출이 좀 괜찮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실거주를 하는 경우는 더 대출이 잘 나오고요. 이자율이나 이런 게. 그런데 주거용인데 내가 실거주가 아니고 임대용이다 그러면 실거주 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그래도 괜찮게 대출 이자율이 나온다면 5개부터는 주거용이라고 해도 상업용으로 봐요. 그때부터. 아하, 또 그런 기준이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닛이 5개짜리인 건물을 사가지고 이걸 4개로 바꿔버려요. 유닛을 4개로. 그 어떤 대출 이자를 좀 더 좀 괜찮은 걸로 근데 받으려고.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조닝이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조닝. 조닝. 예, 그래서 조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다 주거용 건물이에요. 근데 멀티로. 그래서 아래층에는 상업용으로 할 수 있게 오피스텔처럼 그렇게 바꾸면 또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조닝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멀티로. 그래서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미국은 층간소음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막 밑에 집에서 막 총 들고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들고 오죠.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예전에 쏘리 뭐 이래야 돼. 쏘리. 무조건 쏘리. 그렇죠. 탕탕하면 안 되니까. 예,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죠. 진짜 뭐 케이크라도 들고 가서 오늘 조금 시끄러울 건데, 아니면 파티할 거면 얘를 초대하는 게 좋겠죠. 아래층 사람을. 실제로 층간소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콘크리트 관련된 사업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배합에 맞게 제대로 공사하면은 층간소음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데 영화로는 봤거든요. 영화에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 소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가다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사실 100년 된 주택을 사고 싶거든요. 미국에서.
왜요? 100년 된 주택이 훨씬 더 튼튼하다는 맞아요. 인식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자재들 더 튼튼한 걸 써요.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게. 리모델링에 돈을 썼다. 세금 혜택도 있잖아요. 맞아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네. 하면 또 세금 어떻게 그 수업에 아, 저 다뤘어요. 일기. 대박. 아, 왜 그러세요? 대박. 맞아. 이거 다뤘죠. 네. 맞아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더블 체킹했어요. 영화도 보면서 이제는 미국 관련된 영화 우와. 보면은 그게 집만 보이는 거야, 집만 이제.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다 검색 다 해봤어요. 그리고 미국 이제 관련된 유튜브도 다 보면서 뜨문뜨문 들리긴 하지만 대충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그런 거 없을 것 거의 같아요. 저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설 끝나고 조금 전 한 2주 후에 딸기를 받았어요. 위층에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다고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다. 딸기를 받아가지고 그럼 뭐 애들이 당연히 뛰는 거 아니야 이제 해서 원래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했는데 딸기 받은 그 주는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 이제 심한데 좀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말도 거 못하고. 그리고 층고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죠. 너무 낮아요. 그런 게 용적률 막 이런 것 때문에 창의적으로 이렇게 설계 못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미국 투자 좋은데 한국에서 돈 송금할 때 증빙해야 됩니까? 세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네, 랜덤이에요. 그동안 소득세를 좀 많이 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안 하고 자금 출처? 그런 거 검사 안 하고 바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세를 거의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몇 억을 보낸다고 하면 이 돈을 튀니까. 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했냐, 뭐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랑 해가지고 그 세무청에서 근무하시는 그분하고 좀 상담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랜덤이래요. 그리고 그 재산이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20억이랑 서울에 있는 20억이랑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세무청에서도.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20억을 보낸다고 하면 어때? 그리고 지방에서. 튀지? 네. 뭐야 이거?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랜덤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산을 서울로 옮기신대요. 일부러. 뭐 그런 식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끼리도 그런 토의를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갈 때 현금 들고 가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비트코인으로 송금해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네, 방법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예비 투자자분들이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염려, 왜 파월이 막 6번 올린다, 지금 인플레가 심하니까. 네. 그런 금리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긴 있는데 월세 저희는 투자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도 되게 웃긴데 이거 스터디 한 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겨울이 제일 싸대요. 맞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싸대요. 그래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겨울이 제일 싼데 근데 이제 한 1% 정도 올라갈 거라 이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3, 4%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사나. 지금 제일 싸다. 이렇게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너무 큰 차이는 안 난다. 맞아요. 제가 집을 살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제가 집을 살 때 제가 받은 게 5.8%예요. 5.8.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이 2.85? 예, 2점 초반대였고 지금은 좀 올라갔어요. 지금은 3점 후반대.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율 그 그래프 보잖아요. 그동안의 히스토리 보면 지금이 제일 싸요. 뭐 어차피 뭐 이제 다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전으로. 1990 몇 년도에는 뭐 18%, 20%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지금은 뭐.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 이상을 더 올려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달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신 제가 다부에서 과정을 하면서 제일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유리한 마켓이죠. 근데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이어스 마켓. 그러니까 매입자가 유리한 마켓은 또 그만큼의 전략이 또 달라져야 돼요. 매입자가 유리한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자율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센 대신 그 공급이 많고 바이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협상하기가 좀 더 편하죠. 지금보다는. 왜냐면 얘네들은 팔아야 되는데 이제 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변호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낮출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약서를 만들 때도 원하는 조항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집이 검사를 해서 그럼 그것들을 셀러한테 다
고쳐달라고 하기 더 쉬워요. 왜냐면 얘네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이 바뀌어요. 대신 지금 이자율이 쌓이는 대신 계약서를 만들 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조항을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셀러가 왜 이렇게 조항이 까다로워? 나 얘 안 할래.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바이어한테 넘어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런 거가 있죠. 이자율이 싼 대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뭐 부동산 이거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미국은 경매 마켓이잖아요. 한국처럼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게 이쁜 짓을 해가지고 오퍼. 예, 오퍼를 해서 네. 핑미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은 셀러 마켓이라서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한 번 매물을 놓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막 달려들어요. 그런 마켓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러면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보내고 막 이래요. 바이어들이.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우리는 네, 그거예요. 뭐 진짜 핑미는 완전히? 네. 우리는 4명의 가족입니다. 얘는 탐, 얘는 뭐, 네, 앤디, 뭐 이러면서, 뭐, 우리는 아들이 2명 있고, 뭐.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네. 뭐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뭐, 매도자가 뭐, 아티스트라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동영상을 1분짜리로 해서 만들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이어스 마켓.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센데, 거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얼마에 그냥 사겠다. 그리고 워낙 바이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매수자 우위인 거지. 네네. 네. 그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야 되고 무슨 조항을 넣어도 할 말 없이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안 굴고 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장단점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어 마켓으로 들어갔어요. 2018년에 매입을 했을 때 그랬죠. 5.8%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월세 내가지고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충당을 하죠. 만약에 오퍼를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셀러 마켓에 어떤 걸 중점으로 많이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아이디가 고도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한미동맹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냐. 그곳에서 태어난 2세다. 오. 그러면 그들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당신들의 어떤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싶다. 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미국 애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네. 울어요. 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친구들 일부러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한 바퀴 쫙 투어를 해줘요. 여기 세계 최대의 공장이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야. 그리고 이곳에 국제 신도시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 한미 동맹의 산물이야. 울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감동해요. 진짜 울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하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침략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갈 거다. 울어요. 되게 좀 그렇지만은 제가 부동산 오퍼를 할 때 저는 그런 멘트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이것도. 네. 부동산도 한미동맹. 이것도 팁인데 약간 어떻게 네.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오퍼의 관점에서. 호랭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퍼를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나는 한국의 유명한 유튜버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뭐 이런 뭐 그런 한미 동맹에 약간 이런 웅장함은 없지만은. 근데 이것도 좋아요. 네, 그냥 뭐 그래서 그런 뭐 셀러 마켓인지 아니면 바이어 마켓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바이어 입장에서 이자율이 낮게 들어가는 대신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항을 저희가 막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어 마켓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하는 대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기존의 집을 팔아야지 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팔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어 마켓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대출 이자가 내가 원하는 이자율이 나와야지 그때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셀러가 너 꺼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어 마켓은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조항들을 변호사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바이어를 좀 유리하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조금 투자자님들께서 알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켓으로 들어가실지. 돈을 조금 욕심 내시려면은 상업용이나 다른 종목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업용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은 상업용은 상업용대로 이렇게 어느 매력이 있는데 주거용은 인간이 사는 어떤 지붕이잖아요. 인간의 삶에 정말 가깝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 사람이 매입을 하고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팬클럽 회장으로서 대신 말씀드리면은 팬클럽 회장이세요? 제가 회장이에요. 오늘부터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까부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 사기꾼이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려면 상업용 쪽으로 더 해서 글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우아하고 깔끔하게 계시냐 이건데 저는 이분 자서전을 막 다 읽어봤어요.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본인의 그런 어두웠던 힘들었던 과거들을 다 거기 자서전에 다 적어놨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어놓으시고 이제 이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런 이제 학대받았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정말 노블리즈 오블리스. 네, 그런 노블리즈 오블리스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저는 옆에서 판단했어요. 저부터 좀 구해줘. 저 5년 동안 학대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네. 너무 학대를 당해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빅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을 보면 그 단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법률 얘기를 해주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주고 그런 단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제가 담고 있는 거기거든요. 그 단체는 이제 뭐 가정폭력이든 뭐 어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꿈이 약간 고아원 설립이 어쨌든 마지막에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얼룩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요. 더럽혀지고 싶지 않다 이런 본인의 네. 어떤 꿈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의 그 최종 목표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얼룩이 생겨버리잖아요. 사람을 돕고 싶다 그 마음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주거용 뭐 이런 것도 사업용보다 주거용이 더 신경 써서 어려운 길을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돈 벌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라 하고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라이센스 뺏겨서.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라이센스 뺏겨서. 왜냐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면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 자격증도 같이 나와요. 신청을 하면. 대신 중개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사람한테 법률 상담을 못 하게 되어요. 딱 분리되어 있군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같이 섞여버리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개인을 같이 해버리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네, 맞아. 이해 충돌. 있지. 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되게 심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저는 라이센스 뺏기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매물 좀 소개시켜달라고 저도 해주고 싶어요. 보이는 거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러면 법률 상담은 더 이상 못한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진짜 매물만 보여주겠다. 근데 저는 법률을 알려드리고 세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에이전트를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한 30분 동안 저희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이게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매물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직접 못해요. 하게 되면 이제 법률 상담을 못하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꿈은 가식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좀 어려웠던 제가 가정이 좀 파괴된 상태에서 자랐거든요. 파괴된 상태. 네, 되게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약간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고아원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받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종 목표를 하려면 이 과정 자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했으면서 저 변호사 과정도 더럽게 했으면서 무슨 또 꼴값을 떠내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과정이 깨끗하고 싶다고. 네, 투자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가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사람을 돕는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주 너무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최종 목표는 그러고 있어요. 되게 의외인데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이게 시크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인터뷰가 다다다다다 나왔거든요. 다다다다 그냥 쉼 없이 나왔는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는데 그거 떠나고 싶었어요. 이거 말씀을 드려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했죠. 너희 그 사람 아이가 여기 경찰서에 찾아왔으니까 얘 데리고 가라.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갔을 때 더 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아무도 보호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그 어린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이제 재혼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거의 연락 없이 이렇게 살았죠. 그 훗날에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된 케이스죠. 그런 학대의 기억,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막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보이던 그 행복한 가정, 예, 그런 따뜻했던 행복한 가정,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는 나는 그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꾸게 된 거죠. 집이라는 게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그 집의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겠네요. 그렇죠. 가정의 의미도 있고 가족의 의미도 좀 있고 의식주의 그 주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집에서 그 창문 타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책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빌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그 3층 그 빌라에서 그 창문 열고서는 그 뭐죠, 이렇게 파이프 타고 내려가서 도망쳤거든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뭐 죽겠다 싶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죽느니 내가 죽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이 나이에 못 하겠는데, 그땐 또 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집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 행복, 가족. 그래서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아요. 뭐 돈도 돈인데. 제가 그 동경하던 분들하고 이런, 아직 제 얼굴은 안 나왔지만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치면 되는 것 같아요. 미치면 되는 것 같고 두드리면 되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키보드로 막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막 질문도 하시고. 돈 결제하세요. 결제하시고 그냥 그 다부연 스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킹 하시면서. 이게 포인트야. 제가 네. 네트워크. 저 진짜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다 오늘 적긴 했는데, 종부세 2억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세 채를 더 샀다는 분을 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평택 고덕에 그 오피스텔 10채를 샀다 그랬잖아요. 신축 분양권을. 그분이 가르쳐 준 또 방식은, 자기는 500만 원 이상 들어간 투자하지 않는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그래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 별의별 빌드들이 나와요. 그분들을 통해서 외연이 넓어지고 또 함께 하면서 같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시크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뭉칠 수 있었거든요. 또 이게 전략을 바꾸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시크하게 하셨군요. 아유. 강의할 때. 저희가 외우고 있잖아요. 우아하고 깔끔하다. 다이애나 킴은 우아하고 깔끔하다. 세뇌당했어요.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하고, 막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예, 그런 거였는데, 당선인? 네, 현재는 당선인께서. 당선인. 예,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반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서 투자자님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곳에서만 기회를 찾지 마시고 좀 더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전 세계로 나가셔서 그런 한국인의 위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어야죠, 이제. 네. 계속 쳐다만 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방송을 종료하고 좀 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